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의 영입을 놓고도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된 정치권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좀 들어보죠.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글쎄요, 상당히 이것저것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느 것만 일단 하겠다라는 게 통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앙금은 상당히 깊은 것 같네요. 그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잖아요. 네. 이준석이 나르면 김종인이 뜬다. 딱 그 규칙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을 그냥 단순히 조수진 지금 이제 공보단장과의 갈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제 표피적인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굉장히 잠복되어 있는 불만이 터트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출구를 뚫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결국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뭘 갖고 들어왔으면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조율이 된 거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으로 뭘 갖고 들어오면 윤 후보하고 조율이 된 거고 그 두 개가 부딪히게 되는 건가요? 자꾸? 뭐 서로 간에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를 좀 제대로 지금 선거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과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고 하는 측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난 3일 울산회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봉합이 됐다고는 하나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 한 명을 갖다가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선대위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존재감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하고 말이 엇갈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뭐 예를 들면 통합정부와 관련되는 부분도 그랬고 백조 편성에 관한 얘기도 오락가락했고요. 추경 편성에 관한 부분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다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만들이 많았을 거고요. 결국은 거기에 확 불을 붙인 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리스크가 터진 걸 겁니다. 근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곧바로 사과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과가 제대로 진정성 있게 했느냐는 걸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지율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들,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파열구를 뚫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기동헬기를 띄워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짠듯하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서로 간의 불만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한쪽에는 전폭기 띄우고 한쪽에는 전투기, 한쪽에는 헬기 띄우고 하면서 팀별로 또 운영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 보이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문제가 돼서 그랬느냐.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말은 묘한 게 있어요. 뭐 다들 이걸 또 바로 잡아주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수세에 몰려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꾸입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거예요. 당의 장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심을 통해서 또 당 조직력을 통해서 당의 뭐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 후보 쪽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총괄 선대위원장 말도 안 듣고 윤석열 후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밑으로는 사실은 없어요. 새시대 준비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 선대위를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수진 후보의 조수진 위원장 공보단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난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당의 장악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들어와 있는 게 정계 개편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라든가 선거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윤석열 당을 만들 것이냐 아닌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당의 장악력을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 조수진 공보단장의 사퇴를 맨 처음에는 압박을 하더니 이번에 와서는 아예 사퇴를 하든 말든 뭐 사과를 오든 말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시 자기 생각을 돌이킬 만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나요?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울산 회동을 통해서 일종의 태업이든 파업이든 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해소가 되는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종인 위원장의 당 선대위 장악력을 높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다못해 조수진 공보단장을 쳐내버리는 거죠. 네. 당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네거티브 하잖아요. 제일 선봉에 서서 지금 네거티브 하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쳐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다시 이준석 대표가 나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선대위에 또 들어간다? 하하. 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자, 아마 그나저나 그러기는 그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장 이거 풀고 지금 어떻게든 다시 선대위를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죠. 그래도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 대표를 찾아가서 좀 잘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 사이 관계를 잘 매듭짓는 것이 당과 이 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되지 않겠나. 좀만 기다려 보시죠. 뭐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기다려 보시죠. 뭔가 좀 어떻게든 다른 쪽에다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이 있어요. 선거는 결국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당에서 모셔올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선거는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를 지금 행동해야 한다.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면 모든 것의 갈등의 그 핵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의 경험, 그런 면에 있어서 토론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왔으면 믿고 맡겨줘야 하는데 맡기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마치 검찰 조직 움직이듯이 자기 밑에 수하처럼 쫙 사람들 넣어놓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응을 잘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도 하루가 지나서야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굼뜨기도 하고 뭔가 윤석열 후보는 움직이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듯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이 뭐 내분이든 어떤 형태든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신지혜 한국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당으로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새시대 준비위원회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비난이 계속 일고는 있는데 자 신지혜 대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양아치와 조폭 가운데 조폭을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윤석열 후보님을 뵐 때 스크린에서 봤었을 때 걸음걸이나 아니면 체형이나 이런 걸 보고 조폭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 뵈니까
스크린과는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생각보다 소탈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경청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예. 예, 예상은 하셨겠죠? 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모두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대선 날짜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네. 저희한텐 저도 그렇고 유권자들한테도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설명할 준비를 잔뜩 해갖고 나왔겠습니다만 아다르고 어다른데 설득을 다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그런 모양새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도 여성계 쪽에서는 훨씬 더 반발이 큰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2만 드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100이 되거나 이런 시너지가 나야지 정치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른바 이제 2030 남성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페미니즘에 대한 안티 페미니즘 인식,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신재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영입하면 그러면 여성표가 따라올 것이다. 남성도 잡고 여성도 잡겠다. 이게 딱 1 더하기 1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신재 부위원장이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나요? 여성들한테? 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오늘 생각하거든요. 여성계에서는 없다고 단정을 짓고서 비난 성명이 나오던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신재 대표하고 신재 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를 앞에 놓고 네.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굉장히 예.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영입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 철학은 정의당에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 페미니즘 후보를 자기가 자처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적 사고가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 정치 철학과 페미니즘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나는 국민의힘을 선택한다? 뭐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신재 부위원장이 그동안에 어찌 보면 정치에 입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별로 정치적 지형을 넓히거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 나도 뭔가 버젓이 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오늘 있습니다. 여성계의 성명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미 기성 또는 기득권 정치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었다. 그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라는 뭐 내용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젊은 정치인이. 또 하나 남은 문제는 김한길 위원장이 과연 명민하게 트렌드를 파악해가면서 지금 쫓을 능력이 있는 건가? 이 문제를 본다면 이것도 같이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좀 책사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전략통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큰 역할을, 두드러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일 견제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한길의 움직임을 쫓으면 정계 개편이 보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틀림없이 분당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엄청난 내분에 휩싸일 거예요. 자칫하면. 예. 그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승리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함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준석 대표가 과연 역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을 제일 견제하는 시각으로 좀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화상대담을 가졌습니다. 좀 잠깐 보시죠. 네.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분노하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시험 본 최종 결과만으로 결과를 내야지 왜 소수나 약자들을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 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제 공정이라는 것과 어떻게든
선진국에 진입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 정의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대담을 갖는다는 건 상징성은 있어요. 굉장히 잘 기획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첫째, 윤석열 씨 공정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둘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시험 똑같이 보고 성적 높은 사람 뽑겠다. 이런 능력 위주의 능력주의식 공정을 얘기해왔단 말이죠. 예. 거기에 젊은 층이 상당히 좀 많이 박수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이재명식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거나 특히 젊은 층한테 각인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재명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이라든가 공정의 방식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게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왜 이 시점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입시철이에요. 입시철. 네. 아하.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해서 공정이라는 화두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불공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누구나 한 번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교육 많이 시키는 사람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딱 이 행사를 지금 기획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성에 관한 문제, 공정이라는 화두를 이끌어가는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기획된 행사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올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교육 제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 예,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 행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 공정한 분배 등등등 거기서 교육으로 이어지는 건 좋은데 당장 걸리는 건 부동산입니다. 보아하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 쪽은 어차피 부동산 실패했는데 좀 풀고 조였던 거 풀고 좀 완화시키면서 선거를 좀 넘기자는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래 갖고서는 시장에서 그러면 뭐 국가의 정책을 갖다 신뢰하고 따라오겠냐 더 불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민심과 관련돼서 이재명 쪽 전략과 정부에 안 될 건 안 된다는 원칙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충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구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권력 싸움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인 것 같고요. 어허. 근데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문 대통령 임기 5개월 남았는데 예. 문 대통령 이제 차기 이제 미래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뭔가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꼭 권력 갈등의 어떤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이 수도권의 민심일 거예요. 하하. 예. 서울하고 경기 지역의 민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직전 도지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예. 서울 민심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 기울어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수도권 민심을 다시 가져올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욕망을 읽어야 한다. 국민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나 많이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세금 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또 세금 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불안감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재명 저를 뽑아주시면 그런 불안감을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다시 만들고 예. 제가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 다시 짜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뒤에 따라 나온 말이 있더군요. 어차피 뭐 몇 달 뒤에 문제니까 뭐 그때가 그럼 제가 사실 집권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